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의 인문학 저자이시고 세종대 교수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 명절 전에 뵙는데 오늘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 가지고 또 오셨죠? 예. 네, 이거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료를 보니까. 일단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인간의 탐욕이 못한 일을 코로나가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틀이 바뀌고 있어요. 우선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그 팩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그간 연준이 주도했던 양적 완화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유발하면서 특히 금융계와 재계 리더들 사이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양적 완화가 한 일은 있는 사람들의 자산만 상승시켜주고 한마디로 있는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실제 국민들의 소득 증대나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러한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불평등이 생기면은 사회적인 수요가 부진해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즉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제 다 같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예전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양반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이 양반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이 양반이 재무부 장관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로 들어가서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작업 연구를 하는데 이 주된 테마가 소득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이 양반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는 못했고 이 양반이 애둘러서 얘기한 거는 결국은 경제 성장이 돼야 파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애둘러 얘기했지만 이때서부터 경제계와 금융계 리더들 사이에서는 현행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 그 앨런 연준 의장이 있을 적에 그때서부터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자료에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을 적에 미국에는 큰 위기가 오더라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29년 대공황 때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적에 미국의 대공황이 터졌어요.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적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준이 2017년도에 발표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소득 불평등이 부의 편중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서 미국 같은 경우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는 전체 부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 90%는 이제는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 이하를 갖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가 지속하기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틀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즉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유럽의 자본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하고 약간 틀립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효율을 중시하는 금융 자본주의고 유럽은 그래도 이 대륙 쪽의 라인 자본주의는 사회 보장이나 그 삼인주의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를 가미한 자본주의 형태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주도해서 통화 정책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정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간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한 통화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준으로서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통화 주도권 자체가 정부 쪽으로 넘어와서 연준은 그간 월스트리트로 유동성을 풀었지만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메인 스트리트로 꼭 필요한 것을 골라서 지원해주는 점적 관수식 통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보면 연준이 돈을 푼 통화 정책은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푼 유동성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돼요. 연준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2조 9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는 상반기에 그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판매한 국채의 거의 절반을 연준이 사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국채는 사실은 시장에 나오면 경매를 통해서 팔리는데 경매에서 안 팔린 물건들은 연준이 떠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2조 9천억 달러 중에서는 그중 1조 5,670억 달러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산 게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즉 재무부가 재정정책에 쓰려고 발행한 국채를 사들인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원래 재정정책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사이트에서 할 수 없는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이윤과 관계없는 공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이러한데, 즉 자원 배분의 조정이 그 재정정책의 가장 큰 기능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경제가 잘 나갈 적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지만 경제가 무너졌을 적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재정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재정정책의 또 다른 기능인 소득 재분배 쪽에 이제는 방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경기 부양 정책에서 이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장 높은 1순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상반기 예를 보면 상반기에 재정 집행액이 3조 4천억 달러였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개인들한테 지출됐습니다. 이 얘기는 사회보장이나 실업보험이나 기본소득 등에서 필요한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집행한 거예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컸냐 하면 연방정부 지출의 절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기업 대출과 국방 예산 같은 이런 정부 지출에 작년에 비해서 30% 증가를 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지만 상반기 연준이 지출한 금액 중에 절반을 개인들한테 들어간 돈이고 그 다음 2순위가
그 기업 대출 등에 쓰인 돈들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의 그 경기부양책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기본소득과 현대통화 이론이 전격 채택됐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런 개념이 정부 차원에서 채택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간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금융이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체제, 사회체제, 심지어는 정치체제까지 뒤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금융통화 시스템 속에 군림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통화 시스템의 주도권이 이제 정부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같은 시스템이 계속되면은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 경제가 몰락하기 때문에 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대로 나가면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기 쉬워요. 그래서 그간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1% 대 99%의 어떤 이런 대립관계, 즉 미국에서 소득이 불어나고 재산 증식이 가능한 계층은 이제는 1%뿐이 없어요. 나머지 99%는 정체 내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바뀐 미국의 재정은 특히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도 거기에 사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써주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표로 지불을 합니다. 이런 금융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재정정책의 근본틀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이런 재정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해서 상대 빈곤율을 얼만큼 개선시켰느냐를 보면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소득재분배 비중이 그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에서 상대 빈곤 개선율을 지키는 비중이 37.1%였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55%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저 지표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OECD 평균의 3분의 1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바뀌는 기본틀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재정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상반기에 미국이 3조 3,430억 달러의 재정을 집행했는데 이러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국채를 가장 많이 산 계층은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권에서 절반 이상을 구매하고 그 나머지 예전에 그 단골 고객이었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매입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그 통해 연준이 물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47%를 인수를 했거든요. 만약 연준이 이런 매입이 없었으면 사실 국제시장은 붕괴합니다. 즉 국제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연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국채를 받은 거는 이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양적 완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을 때 이게 양적 완화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뒷받침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 대공황 직전에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 10%의 어떤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부가 50%를 넘었을 때 이러한 어떤 경제 위기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소득이 50%를 넘어섰을 때.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생기기는 했으나 사실은 또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돼 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0명 있는 사회를 상정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9사람은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써요. 근데 한 사람한테 돈이 몰리면은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어간 돈은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반 가까이 줄어들면은 공황이 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의 경우처럼 이제는 재정 그 정책들을 통해서 그 소외돼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들로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완화를 시켜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어떤 그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월스트리트 탐욕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방향을 개선하고 싶어도 금융의 주력 세력은 월가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미국은 힘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재일 수도 있는 거네요.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런 사회적 현상. 예, 어떤 그러한 섭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재정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과연 어떤 게 있길래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재정 정책에는 3가지 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민간 섹터에서 할 수 없는 일, 즉 돈이 되지 않는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을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프라를 깔고 공기업들을 운영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그 자원들을 다시 배분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경기 안정화 대책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벼랑간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질 적에는 재정을 통해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유동성을 풀므로써 그 민간 사이트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되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조세라든가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통해서 그 소득 재분배의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자들한테는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세나 뭐 법인세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하고 세금을 내는 양이 작은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재분배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 분야가 사실은 좀 경시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 부양 쪽에 그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비중이 이제 서로 바뀌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연준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 뭐 각국의 정부들이 마찬가지겠죠.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연준하고 은행권,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 유동성을 막 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더 풀 것이고 이런 기대감으로 이게 계속 상승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연준과 은행권에서는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자, 요건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지금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의 본원 통화 공급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의 자산이 6월 10일에
그 7조 1,045억 달러 최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준이 매월 1,200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액수를 그만큼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산 금액만큼 다른 쪽에서 금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그간 연준이 내세웠던 대책은 대형 은행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불 준비금도 제로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 가지 엄격하게 그 규제를 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면서 미국의 그 은행권이 국채를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했던 초과 준비금을 찾아서 미국 국채를 사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 그래프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다시 국채를 팔고 유동성을 회수해가지고 연준에다가 초과 준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초과 준비금 금리는 0.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돈이 되는 그러한 예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대형은행들 판단에는 저게 국채를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나 그 은행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한 일주일 전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시장을 받쳐왔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연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과 은행권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큰 손들일수록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유동성 장세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저게 주식시장에서 투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채가 사실은 그 달러 국채가 모든 이제까지는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기보다는 그냥 그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 초과 지급 그런 걸로 그냥 연준에다 그냥 도로 예금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은 돈이 막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건데 은행은 오히려 그 돈을 그냥 집어넣는 거군요. 은행에다 연준에다 도로. 맞습니다. 사실 연준이 규제를 완화해줬을 적에는 은행들이 그거를 풀어서 시중의 국채나 회사채나 모기지증권을 사라고 한 건데 은행으로 봐서는 은행이야말로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위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돈을 거둬들여서 다시 연준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저렇게 재정을 활발히 작동시키고 있다 보니까는 공급되는 국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피곤함을 느껴요. 네. 즉 물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경매가 있는 날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게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 그렇고 이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금리를 써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써내기 때문에 이런 그 경매 일자에는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곧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예요. 국채 시장으로서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매월 발행되는 국채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2,76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8월 달에는 저게 3,070억 달러로 늘어나고 10월 달에는 저게 3,200억 달러로 늘어나요. 저게 11월, 12월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 규모가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측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의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총 5조 8천억 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게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마지막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네. 지금 공화당에서는 처음에 1조 달러 얘기했다가 1조 5천억 달러까지 양보한 상태고 민주당은 처음에 3조를 얘기했다가 지금 이거를 2조 4천억 달러로 양보한 상태인데 아직도 1조 5천억 달러와 2조 4천억 달러의 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저게 언제 타결이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저 금액에 따라서 저 국채 발행액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 사실은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네. 공화당은 경기 부양 금액을 줄이려고 들고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금액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당 측에서는 지금 이 국채 시장의 문제나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이렇게 무작정 풀었다가는 이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 회계연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달에 시작하는데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그 2020년 회계연도보다 약간 늘어난 한 4조 한 8천억 달러 선에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시장의 또 변수는 이 대선 변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은 불확실성,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뭔가 좀 확실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하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은 변동성이 커져요. 네. 그 다음에 국채를 사는 측에서 이제는 국채에 대해서 이거를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유효 하완에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그 오르면은 가격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금리가 올라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채라는 건 안전자산이었는데 지난 40년간 금리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국채라는 건 항상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채조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리는 거를 보고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수익성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 다른 수익성이라는 게 뭐 금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거나 아니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채권 비중을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나 자산 운용사들도 채권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걸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현재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전체 재산의 39.6%고 채권이 47.4%인데 이걸 2025년까지 50대 35대 15로 맞추겠다. 즉 그 얘기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국채나 채권 비중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의 큰 연구기관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자산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재정정책의 혁신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건 사실은 금융이 모든 걸 다 지배했어요. 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금융 세력들이 그 금권 정치를 통해서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컸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그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 이론이 전격 채택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본적인 자본주의 틀 자체가 변할 거예요. 이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설사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는 시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이 심하고 미국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지금 50개 중에서 28개 주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를 다시 봉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재봉쇄 공포가 이제 좀 높아졌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국채 발행을 사실은 더 늘릴 수뿐이 없어요. 재정정책을 더 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버거워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만약 앞으로 재정정책이 더 팽창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국채 시장에서 뱅크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여태까지는 경매에서 팔리지 않은 국채는 무조건 다 사줬는데 네. 연준으로서도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기미들이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잘못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은 가뜩이나 이제는 툴이 없어가지고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시장에서 그걸 소화해 주지 못하고 연준이 떠안아야 되면은 이건 국채 시장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더 심각한 문제를 맞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세계의 그 주요 큰 손들이 국채를 사지 않는 건 어떤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자본,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그게 오히려 호재로 맞아요. 주식시장의 상승을 뭐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요? 물론 그러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요소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해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유동성의 원천을 연준이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돈을 안 푸는구나, 앞으로도 못 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지금 기술주의 어떤 폭락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떠받치는 이러한 상승과 심리적 불안, 즉 유동성 장세가 끝남으로써 그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교차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후자 쪽이 될 것 같아요. 그쪽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금융 환경을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건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 양상이니까는 이 유동성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연준이나 은행권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 의한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근데 저 돈은 문제는 월스트리트로 풀리는 돈이 아니고 실물 경제인 메인스트리트로 풀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으로는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래 연준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에다가 즉 은행권에다 돈을 뿌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높이고 그간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자산 시장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즉 주식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준에서는 어쨌든 2023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연준 그 FOMC 회의 이후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시카고 연준 의장인가요?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래요. 연준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곧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섭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넘어서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즉 회사채 시장이 부도가 나면서 이게 파생 상품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는 연준으로서는 설사 2%가 넘어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가 넘어가도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제는 평균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옛날에 금리가 낮았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좀 높아도 이거 평균 내면은 2%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모험이고 도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에 1.7%까지 올라갔어요. 네. 요거 한두 달만 있으면 2%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연준이 2% 넘어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게 만약 3%, 4%까지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완전히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해서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 3%, 4%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기 시작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3%, 4%? 이건 돈을 갖고 있을수록 이게 손해구나. 이걸 빨리 상품으로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금, 적금 다 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연준이 제어하기에 늦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계단식으로 빨리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경제는 붕괴됐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선제적 대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설사 넘어도. 그런데 그게 2% 후반선 이런 데서 잘 견뎌내서 경기가 회복돼서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돼 가지고 3%, 4%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즉 경기는 침체해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악의 상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준으로서도 그거를 그냥 방관할 수뿐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병행하게 되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으로 비관적이 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낙관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잘 지켜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을 포함한 여러 어떤 선진국들의 어떤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흥국 통화들이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간의 그 통화 가치를 사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그 반등을 했어요. 92에서 지금 94 정도로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로화 비중이 한 57%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엔화 비중 이래서 선진국 사이에서 달러의 가치를
재는 척도인데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선진국들은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요. 네. 미국도 안 좋고 유럽은 더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간의 통화 가치 비교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현상은 그 돈이 선진국 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흥국, 지금 환율이 절상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중국 등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원래 달러 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적에 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대목은 금이나 은에 투자하신 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시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이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추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달러 가치가 상승으로 며칠간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하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큰 돈들은 이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흥국 통화를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월 말 경만 해도 그 1달러 대 7.17 위안화 했던 게 6.7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잠시 반등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위안화 절상이 더 갈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6.5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로 간다는 거는 이쪽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됐는데 저번에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자본의 속성상 이렇게 움직일 수뿐이 없어요. 즉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면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데 우선 금리 차이, 그 다음에 강세 통화로 가는 그 환 차이, 그 다음에 그 성장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쪽에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세 개를 바라보고 이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국 같은 경우를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그 연기금이나 그 미국 대학 등에다 대고 중국 투자 금지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사실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윤이 있는 곳에는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을 들여다보면 중국 국채 시장에 매월 200달러 이상의 그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중국 국채가 글로벌 국채 지수에 만약 편입이 되면 1,400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쪽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로 바뀌고 어떤 그 구매자 심리 지수나 이런 그 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 신흥국들로 이 자본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달러가 움직이면 이게 비단 중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외국 자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주식시장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 채권 시장에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우리 한국의 국채를 그 좋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돈들이 우리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미 한 1.7% 정도에 도달했고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2%를 넘어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연준이 밝혔듯이 기술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을 지금의 상황을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즉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이제는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다음 단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커요. 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 그다음에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지금 혼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교외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도심 아파트는 하락하고 교외의 주택 건설은 활성화되면서 그 완연히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재택근무, 즉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설사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큰 비중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 경제를 보는 어떠한 그 큰 흐름을 이제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 경제로서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는 나라인데 그 소비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모기지론을 갱신하면서 그 대출금을 받아서 소비하는 행태가 가장 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급감할 우려가 있어요.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미국의 유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어떤 큰 흐름의 이런 지표들에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해를 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뭐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예. 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저게 문제가 많은 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와 더불어서 이 땔감이에요. 그대로부터. 에너지? 예. 에너지인데 우선 근원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의식주 땔감 중에서 다른 거는 물가 변동이 심하다라고 그래서 다 빼놓고 의하고 공산품만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지수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1970년대에 연준이 미국 정부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하는 그러한 아주 사례를 한번 짚어볼게요. 1970년대 초에 그 닉슨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양반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재선 운동을 했을 적에 그때 통화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연준은 당연히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연준의 기본 정책인데 당시 연준 의장이 반대로 나갔어요. 한마디로. 즉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려요. 그 아서 번즐에는 그 연준 의장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3년대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석유 가격이 아주 급등합니다. 네. 이 석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트랙터 같은 거를 쓰는 그 농촌에서조차 곡물 가격도 같이 급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 값이 급등하고 곡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야 되니까 연준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일종의
하지 말아야 될 꾀를 내는 거죠. 어떤 꾀를 냈냐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런 석유류나 농산물 가격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해서 나온 물가지수를 가지고 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물가들은 앞으로 물가지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핵심 인플레이션이라는데 그거 만들어낸 의도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물가들을 거기서 다 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석유류하고 농산물을 빼면은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네. 그러면 연준은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를 발행해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그 주택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들도 죄 빠졌는데 그 명분은 또 이렇습니다. 그거는 소비로 보기보다는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식주 땔감 중에서 옷 하나만 남고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야채 가격 같은 게 폭등해서 우리 주부들이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조차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젊은이들이 어떤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계속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타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이런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이게 여러 사람들의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게 타당한 지표로 이제는 교체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미국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저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지금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석유류하고 농산물에서 오히려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식품류와 에너지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그 물가지수에서 빠집니다. 그는 야채나 이런 식품류가 올라도 우리 주부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정부는 계속 물가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뭐 물가지수는 디플레이션이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자산 가격하고 소비자 물가가 따로 노는데 이거는 사실은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 탐욕에 또 문제가 있어요. 즉 전체 국민의 90%는 사실은 자산 가격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 자산 가격 오르는 거는 니네는 신경 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네. 그래서 니네는 근원 인플레이션 여기나 신경 쓰고 그다음에 아무리 통화량이 많이 늘어도 이쪽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지수에 그 편입이 된다거나 타당한 지수가 나오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을 한없이 올리는 거는 이거를 완전히 두 계층 간의 그 지표나 이런 거를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어떠한 그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여태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어떤 근원일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연준의 어떤 굴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준의 독립성이 없었어요. 재무부한테 번번이 밀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권의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그 지표도 생겨났는데 미국의 그 금융 자본주의가 그 걸어온 길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선 1960년대
2014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은 금환본위제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에 연결돼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팽장 정책을 쓰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사실은 금환본위제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미국이 일종의 이제 취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상황을 수상하게 여겨서 미국 정부한테 달러를 갖다 주고 금을 받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그걸 버티지 못하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안 제도를 폐지해버려서 한 3, 4년간 국제시장이 외환 그 혼란 시기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그때 달러하고 금과의 고리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 미국 정부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하에서는 무제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원래 돈이라는 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GDP가 늘어나는 그 속도나 양에 비해서 그거보다 살짝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걸 밀터 프리드먼은 K 준칙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그 통화주의 경제의 어떤 시조로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 3% 경제 성장을 했으면은 내년에는 우리가 통화 발행량을 한 4% 정도만 늘리겠다라고 사전 공지를 하고 그 한도에서만 유동성을 올려라. 그러면 경제가 건실하게 발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미국은 저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독일이 저 원칙을 받아들입니다. 네. 독일 경제가 건실한 거는 독일은 이 통화량 발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예전에 초인플레이션에 한번 크게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팽창 정책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이 연 3, 4%인데 금융자산의 그 증가 속도는 연 한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연 한 3, 4%뿐이 임금 인상이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의 금융자산 소득은 연 15%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졌거든요. 저게 근 40년간을 계속돼 왔어요. 저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이런 지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근원 인플레이션 그런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준이 독립적인 정책을 피지 못하고 정치권에 끌려다녔을 적에 이러한 그 불합리한 지수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지수는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나 이러한 기준금리 설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의 그 통화주의 이론, 사실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양반이 노벨상까지도 받았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양반의 이론이 현실 경제에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이 통화 발행을 저렇게 대규모로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경제 이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을 겪냐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 19%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선 그 연준 의장 폴 보커는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여러 가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겨내서 결국은 어렵게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한번 고생한 나라가 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그 각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위중하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그 인플레이션 억제의 최상위
비중은 두지 않겠다는 그런 스탠스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지금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이제 정치적인 그 도움을 주면 이제 정치적으로나 시장은 좋을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지나면 독이 돼서 전체 시장을 붕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파월 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준의 독립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그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집권 초기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금리를 인하해라 뭐 이렇게 간섭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압력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정말 암호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제 금과 동행한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디지털 화폐하고 암호화폐는 이게 성격이 틀립니다. 즉 암호화폐는 사실은 기존의 그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반발로 도전으로 생긴 게 암호화폐예요. 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저게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못했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교환의 매체로 하는데 문제도 크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송금을 신속하게 하고 수수료도 적게 드는 데다 뭔가 저거를 활용하면 현재의 화폐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걸 눈치챈 각국의 중앙은행들하고 금융계 리더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어떻게 틀리냐면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추적 불가능한 화폐예요. 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그 쓰임새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아, 차이가 있군요. 우리가 네. 보통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 뭐 같은 범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암호화폐는 저게 탈중앙 화폐예요. 그거는 연준이나 은행 같은 이런 중간 그 개입자 없이 서로 유통될 수 있는 게 암호화폐거든요.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저건 중앙 집권형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적 가능하냐, 추적 불가능하냐, 하나는 탈중앙화가 돼 있느냐, 아니면 중앙 집권형 화폐냐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선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물살을 타고 있는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지금 움직임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을 마친 나라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그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화폐에서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은 이게 지폐가 단순히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이 오면 이건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국권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하에 숨어 있는 자금이 나와서 그러니까 실명된 금융권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지금 지하에 있는 지하 자금의 규모가 세계 경제의 거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돈이 실물 경제의 양성화가 되면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돈이 이제는 그 실명을 밝히고 바깥으로 나오기는 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바깥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국권하고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 나오기 전에 부동산이나 상품으로 먼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갖는 장단점이 경제 활성화도 되지만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돈은 다 양지로만 돌아다니진 않아요. 알다시피 뭐 뇌물도 있고 불법 자금도 있고 마약 자금도 있고 도박 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디지털 화폐가 나와도 뭔가 다른 방안을 찾게 될 겁니다. 그 다른 방안이 다시 얘기해서 암호화폐예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저번에 미국이 경제제를 가하면서 그 미국의 달러 공급을 끊었을 적에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베네수엘라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화폐를 가져야 되는데 달러로 바꿔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놨어요. 즉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이 금과 같은 어떠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득세를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그래프는 각 지역별로 지금 지하경제 규모를 IMF가 추정해서 발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의 그 지하경제 규모가 상상해도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한 2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올 적에 아까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게 마냥 추적 가능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발이 커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까지 돈이 나갈 때까지는 저게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근데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에 나가는 돈은 상업은행이 추적을 못하게끔 저 단계에서부터는 추적 불가능한 통화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현행 암호화폐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인데, 즉 1단계에서는 추적 가능한 화폐로 나가고 2단계에서는 추적 불가능한 화폐로 기존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큰 돈이 거래될 경우에는 실명 전자지갑을 써라. 작은 돈 거래는 우리가 모른 척 하겠지만 큰 돈만큼은 밝히고 송금을 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어두운 돈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겠다라고 해서, 저거는 사실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이게 추적 가능한 화폐인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계좌가 다 추적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이거는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으로 갈 때까지는 추적 가능한 화폐를 그대로 보내고,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에 지출되는 돈은 이거는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꿔서 유통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 블록체인 시스템인 BSN에서 6개의 암호화폐 플랫폼과 손잡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네오, 널버스, 아이리스넷인데, 앞으로 중국은 이 위에도 필요한 암호화폐들을 추가하겠다고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마냥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큰 돈이 움직일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만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 등 검은 돈이라고 판단되는 자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시중에 쓰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어느 곳이나 지하자금이나 검은 돈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돈들을 위해서는 아마 암호화폐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같이 쓰이게 될 공산이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금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5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상관계수가 70까지 돌파하는 이러한 형국이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 안전자산으로서 생각하는 금과 유사하게 그 비트코인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이제는 금 못지않게 비트코인을 그 가치 조정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이런 암호화폐들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떤 법적인 그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도 물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도 금 이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그 일반 투자자들도 금과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자사주를 각각 2억 5천만 달러씩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재밌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즉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비트코인 매입을 한 게. 예, 비트코인 매입을 한 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이 회사 주가도 같이 떨어졌지만 하여튼 이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때마다 이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적의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암호화폐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금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뭐냐 하면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의 통화하고 연동시켜서 가치를 안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킨 암호화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 암호화폐는 그 속성상 추적이 불가능한 거고 그렇지만은 어떤 가치 보존이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존 통화하고 이제 연동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 빅 플레이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암호화폐가 나왔을 적에 JP모건의 그 제이미 회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JP모건이 얼른 태도를 바꿔서 JP모건
건 코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금융계에는 송금을 할 적에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JP 모건 코인을 쓸 확률이 커요. 이게 신속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그 돈이 제대로 상대국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건사도 지금 비트코인, 아니, 암호화폐 팀을 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로 유명한 헤지펀드인 짐 사이먼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속속 비트코인 투자에 그 가담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달러 이상이 그 헤지펀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종의 혁신 금융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그 아주 위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디파이라고 불리우는 코인입니다. 디파이라는 거는 탈중앙 금융의 이제 약자인데, 이 디파이 코인의 장점이 뭐냐면 금융 서비스, 즉 예금과 대출 이런 금융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그 중간에 매개체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은행은 필요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은행들이 했던 거를 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도 탈중앙화된 그 거래소를 통해서 누구나 예금과 대출 등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세계에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17억 명이 넘어요.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인터넷이 안 들어간 지역이라서 은행 거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 들어가더라도 문맹 금융이라 해서 구자를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 신용 불량자가 돼서 기존에 있는 그 구자를 박탈돼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금융권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대신에 디파이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은행 계좌 대신에 블록체인 전자지갑이, 그러니까 지폐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그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번 받으려면은 그 개인의 신용조사 들어가고 뭐 복잡한 자료들도 요구하고, 받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뭐 위약금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경제 위기를 맞으면 은행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 탈중앙 디파이 이 대출 플랫폼에는 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은행의 장부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의 대출 기록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기존 금융권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분 이내에 그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은행이 없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그 서비스가 확산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러한 그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기술로 그 개발도상국들의 그 금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랜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담보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어디다 걸고서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를 갖고 대출을 받아서
걸고 물량을 산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 놓고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그 대출 금액을 늘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 같은 거 거래할 적에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 암호화폐 그 가치로서 그 가치의 증식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저 디파이 시스템에 예치하는 순간 여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건 화폐 자체의 가치 등락 이외에 매년 그쪽에서 그 지정하는 그 연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게 뭐 연 6%에서 심지어는 연 15%, 뭐 어떤 데는 뭐 연 100%를 얘기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그 또 저게 그렇게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커지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전 ICO 때나 마찬가지로 우죽순으로 디파이 코인이 생기는데, 저 중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그 승자 독식의 이거에서 서너 개뿐이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저게 폭망할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 코인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 디파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금융기법이 탄생했는데, 그 연유로 많은 디파이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거는 뭐 이자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코인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만 그 투자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디파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위험성이 크잖아요. 정말 서너 개 우리가 뭐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거의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 투자한다라는 거는 거의 99%는 사실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그 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좀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큰 그림에 있어서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채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금이나 원자적의 그 분산 투자가 고려돼야 되는데, 암호화폐가 금과 원자재와 같은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좀 넓게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암호화폐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모든 암호화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건 조금 틀린데, 디파이는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그 컨트랙트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파이가 나오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크게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여기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얀 파이낸싱이라는 그 코인은 지가 스스로 수익이 많이 나는 디파이를 찾아다니면서 수익을 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 화폐 코인 가격이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0,000가 넘었잖아요. 네. 얘는 $30,000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고가가 형성되는 원인은 얘는 딱 3만 개뿐이 발행을 안 했어요. 앞으로도 발행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엄청나게 이 시세 분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코인에 대한 투자 관점이 아니고 차제에,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파이라는 게 뭐고 저게 어떻게 해서 혁신금융이고 앞으로 저게 어느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기에 그 연관되는 기술로 인해서 저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나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 이상은 사기입니다. 폭망할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고 이러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디파이라는 이것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사례로 얌이라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뭐 4억 6,500 저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는 디파이 코인이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들이 모입니다. 특히 그거를 그 거래소 같은 데 띄우면 그래서 저 얌은 그 상장 출시 하루 만에 4억 6,500만 달러가 모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저게 72시간 만에 다 증발해 버렸어요. 그건 저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진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오류로 이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네요. 해킹 당하는 것처럼. 네, 하여튼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정말 이게 정말 저렇게 될까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뭔가 디지털 화폐가 자리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 경제 그 다음에 새로이 떠오르는 암호화폐 한 종류인 디파이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절대로 뭐 섣부르게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